오늘 양해에서 중국 GDP 성장률을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글로벌 기관들은 보수적으로 5.2까지 봤었고 높게 본 곳은 5.8까지 예상했었거든요. 작년 목표치가 5.5%였었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 성장 요건이 좋아졌으니까 성장에 욕심을 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5.0%를 발표한 거는 성장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감이 다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 전까지 GDP를 7% 유지했었어요. 고성장에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화랑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영향을 받았고 코로나 때 2%로 하락하다가 2021년 기저효과로 8% 찍고 작년에는 봉쇄로 인해서 3%로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5%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목표치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정책을 동원할 건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부동산을 무리해서 들어올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악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침체랑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터질 위험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문제냐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의 부채 합이 GDP의 40% 굉장히 건전해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LGFB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정부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개발할 때 여기에 이제 부채를 보증을 서주고 이랬거든요. 이거를 합치면은 GDP 100%가 넘어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유기업들이 많아요. 주력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다 국유기업들인데 부채를 여기에 좀 떠넘기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공기업들이 부채를 떠안는 형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부채를 분배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GDP의 240%가 나와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을 시켰다가 부채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고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펑 하고 터져버리면은 골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부채 부담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 수입 36%가 부동산이고 부동산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7%예요.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29%예요. 물론 땅을 진짜로 파는 게 아니라 70년간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라 나와 있지만 70년간 사용권을 주고 받는 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GDP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매년 3%씩 상승하세요가 안 돼요. 부양책을 한번 넣으면은 급하게 달아올랐다가 조금만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면은 급하게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부스터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부스터를 나중에 쓰려고 하지 않을까. 전 세계 경제는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경제만 혼자 성장했을 때 과연 이게 좋을 거냐. 그렇게 좋지 않다라 봐요. 제일 좋은 거는 다른 나라 경제보다 약간 더 좋은 상태만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실제로 리커창 총리가 글로벌 인플레가 높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대외 환경이 불안정하다. 국내는 수요 부족이 문제다. 민간 투자와 기업의 기대 심리가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축구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게 되면 뒷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역습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다? 더 공격적인 경제를 운영한다? 그럼 미국의 금융기법에 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인프라 투자 채권이라 불리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도 작년에 754조 원에서 올해는 717조 원으로 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듯이 부동산 부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부채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금리와 인플레라는 무기는 중국 경제를 순식간에 위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활용해서 성장하는 부동산 성장보다는 내수 소비를 촉진해서 제조업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추구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신규 고용 목표를 작년 11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올린 이유가 소비 진작을 통해서 기업들의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거죠. 부동산과 내수 두 가지 키가 있는데 우선은 한 개만 쓰겠다. 물론 목표치만 이렇게 발표하고 실제 성장 정책은 이후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연초 이후에 중국 경기 회복을 증시 상승의 근거로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은 좀 악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도 기대감을 잔뜩 줬는데 기대감만큼 발표치가 안 나오니까 실망해서 주가가 떨어졌었잖아요.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 1월 달에 증시가 상승할 때도 보면은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될 거다. 리오프닝 효과가 난다. 이제 이러면서 세계 GDP가 뭐 1%가량 올라간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월 달에 물가랑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위안거리로 많이 삼았었습니다. 근데 중국 경기 부양이 예상보다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긍정적인 건 뭐 하나밖에 없죠.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중국 GDP 목표가 5.5
5.5를 넘어서 6.0까지 나왔다라 그러면은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연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나쁘게 이야기해도 증시 하락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었을 거라 봐요. 좋은 보험이었을 텐데 그 보험 하나가 사라졌다라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파월 의장 메시지에서 스탠스 변화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 흐름이 다시 바뀝니다. 2월 지표가 1월 발표 때보다 나빴거든요. 그러면은 3월 FOMC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파월은 아마 스탠다드하게 대답을 하겠지만 언어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용어들. 저번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장이 올랐었으니까 이번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던가 연착륙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탠스의 변화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스탠스의 변화가 왔을 때 중국 경기도 보조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중국 경기가 예상하는 것만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증시는 긴 횡보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좋게 생각은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GDP 목표가 예상과 다르게 뜨거울 수도 있어요. 이게 간만에 리오프닝이 벌어졌고 중국 저축액이 최대입니다. 돈을 쓸 명분과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중국 성장률에서 소비가 70% 이상 기여도를 보일 거기 때문에 부동산 카드를 안 썼다고 해도 예상보다 GDP가 잘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 카드를 쓰지 않았을 뿐인 거지 부동산 부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후커우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판 신분제입니다. 집을 사야 도시로 호적을 넘길 수도 있고 도시에서 자녀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의료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현재 두 개의 중국인 상태인 건데 돈을 잘 버는 동부 도시 지역이랑 가난한 내륙의 농촌 지역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죠.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도시화율은 점점 진행되고 농촌의 인구들은 계속 도시로 이사를 가고 이것들을 밸런스 있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해요. 도시화가 넘어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버리고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서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은 도시에서 일할 근로자가 없으니까 해외 기업들이 유치할 매력이 또 사라지는 거죠. 상하이 같은 경우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 400만원이 넘는데 중위 가격이 136만원입니다.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올해 대졸자 초임 월급이 109만원입니다. 폭스콘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이 58만원에서 77만원 수준이고 상하이 최저임금도 48만원입니다. 2018년 베이징 30평 신축 아파트 가격이 20억이었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모아서 집을 살려는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악재가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은 국가 부채가 터져요. 그것도 악재가 되겠죠. 부동산 가격을 서서히 올리는 정도만 쓸 겁니다. 물가 상승 정도로만. 그래서 지금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소비가 뜨겁기 때문에 중국 PMI가 작년 12월 42로 매우 분위기가 나빴는데 갑자기 1월에 52.9, 2월에 56.4를 기록하면서 경기 화랑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타이밍에 부동산 카드를 열어서 물가를 올리고 경기를 과열시키는 것보다는 서서히 경기가 상승할 수 있도록 부양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보호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부채 관리에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정도를 보고 정책적으로 보조하지 않을까, 필요할 때마다 부스터 쓰듯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돈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강주라던가 화학주라던가 제조업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정책 방점이 부동산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 자립같이 반도체라던가 군사, 인공지능 같은 곳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국방비도 올랐는데 이게 다 기술과 연관된 분야들이거든요. 미국도 챗 GPT로 지금 기술주 열풍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도 이에 질세라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공지능 누가 더 우수한가 한번 대결해보자 이러면서 막 지금 경쟁이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장 분위기가 기술주로 더 무게가 쏠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